됐어. 모의고사 갈게요. 모의고사 보세요. 첫 번째 거부터 향수랑 마음의 태양. 가는 향수, 나는 마음의 태양. 일단 의문이지. 현재 시야 된다, 그치? 향수는 당연히 뭐니? 향수가 무슨 말이야? 그지? 다 자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거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 그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한 거고, 마음의 태양은 마음에 내가 태양으로 삼겠다, 뭔가 의지로 삼겠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상향 이런 거라고도 관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태양은 뭐라고? 삶의 사는 고통이요.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좀 더 숭고하게 살겠다. 숭고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얘네가 주제들이야. 그래서 자, 얘는 보면 특징이, 얘 같은 경우는 좀 서사적 전개를 해요. 그래서 산문 스타일이라고 해. 산문 형식. 이게 뭐라고? 내용을 시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서사 전개를 한다. 사건처럼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 딱 사건은 아니지만, 또 특징은 동일, 어부, 반복, 내가 젖는다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걸로 문율도 구성하고 주제도 강조하지. 과거와 현재도 교차하고, 과거, 현재, 교차 이런 게 나오고, 또 연상작용 이런 것도 나오고. 연상작용이 뭐지? 뭘 보면 뭐가 떠오른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원숭이 똥꼬 빨개 빼면 사과도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연상. 이자 표현법으로 얘기하면 연쇄법 이런 거 하는 거. 쇠 알지? 이렇게 쓰는 쇠. 연쇄법 이런 것도 나온다. 또 얘는 감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거든. 자, 감각적인데 뭐가 나와? 시각, 촉각, 청각, 시, 청, 초, 미각까지 를 활용해서 뭐를 한다? 주제가 뭐라고? 그리움이잖아. 그리움. 그래서 뭐를 강조해? 당연히 고향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를 얘기한다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자, 밑에 거는 별건 없는데 얘는 총 1, 2, 3, 4잖아. 이렇게 1연, 2연, 3연, 4연이 있으면 얘네 둘이 이렇게 뭐가 돼? 대칭이 돼. 내용적 대칭. 자, 그러면 가운데 2, 3연은 뭘까? 2, 3연은 시련, 고통스러운 삶을 나타내고, 1, 4연은 뭐야? 그걸 극복하고 어떤 이상적인 거,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 이런 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본문 가볼게. 첫 번째부터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어때? 그치? 진짜로 소설 같잖아. 뭐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거 산문 형식의 서사 전개를 하고 있다. 걸어간다. 노란 호박꽃이, 노란 호박꽃, 시각적 표현이지.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화문이 있다. 어디 간다고? 바다로 간대. 네모 쳐봐. 바다. 바다가 어딜까 그럼? 얘 사람의, 이 화자의 고향이겠지. 쌤, 바다가 고향인지 어떻게 알았어? 제목이 뭐야? 제목이 향수라며. 그럼 고향에 가는 거니까 얘가 바다로 가? 아, 그럼 바닷가가 고향인가 보다. 고향이 바닷가인가 보다. 그치? 그래서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이거는 의인. 이건 알겠죠? 바다가 어떻게 부르겠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바닷소리에 내가 젖는다. 자, 젖는다. 촉각적인 심상이지. 이걸로 그리움 강조하고 있고, 또 뭐라고? 반복도 나오지. 동일어구 반복.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그러니까 생활이 뭐야? 차다에다 세모해야지. 어떤 건데? 생활 자체는 이 사람도 녹록지는 않은가 보다. 그치? 그러니까 세모로 표시했어. 시에서는 얘들아 세모가 조금 부정적인 거, 동그라미가 긍정적인 거. 이렇게 가지. 몸에 스며든다.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자,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이건 뭔데? 쓰다는 뭐하고 똑같아? 승을처럼 차다랑 똑같지. 알겠지? 쓰다, 물론 미각을 통해서 그리움 강조하는데 차다, 쓰다 한마디로 뭐야? 이 사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얘기라고. 그치? 그 다음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가고 싶대.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열겁나고 그립다. 네모 박스. 자, 이 시에 주된 정조 뭐야? 알겠지? 이건 자, 그립다.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바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도처럼이라는 비유를 쓴 거지. 바다가 어머니라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누가 떠오르겠나 이제. 엄마도 떠오르지, 그지? 그래서 바다가 어머니라면 하고 나는 생각해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안겨서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맘 편히 쉬고 싶다. 야, 날개가 뭐겠나 그럼? 어머니 품을 주고 뭐라고 얘기했어? 어머니 품을 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파도 같은 거겠지. 물결 이런 거겠죠? 뭐가? 날개의 원반형이 말이야. 파도, 물결 이런 거겠죠? 거기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맘 편히 쉬고 싶대. 안겨서. 뭐예요? 쓰세요. 위로받고 싶음이잖아요. 고향 그런 그리움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위로받고 싶음. 수평 왜? 방금 우리 2행에서 뭐라 그랬어? 2행, 3행. 그러니까 3행에서 뭐라 그랬어? 차다, 쓰다. 이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위로받고 싶은 거야. 고향, 어머니 이런 것들로부터 그런 따뜻한 존재들로부터. 마지막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나는 은색의 향수 뭐겠나 이게? 뭐겠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꼬맨다는 얘기죠.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 뭐니 마지막에 도치도 나왔지. 나는 여기 모래밭에 주저앉아 찢어진 추억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도치까지 활용해서 뭐하고 있다고? 고향의 어떤 포근함, 그리움, 돌아갈 수 없는 슬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됐니? 두 번째 거 마음의 태양은요. 꽃 사이 타오르는 꽃 햇살을 향해서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자, 그러면 해바라기 동그라미 해봐. 뭐 하는 건데? 화자의 지향점이네요. 화자의 지향하는 바라고. 이걸 마치 꽃 햇살을 보면 태양을 보면서 햇살이 태양이잖아. 태양을 보면서 꽃 사이로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해바라기처럼 나도 뭘 원하고 있다는 얘기야? 나의 이상향. 그렇지. 나의 이상향. 이런 걸 원하고 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 그래서 해바라기가 화자지.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자, 밑줄 쫙 쳐야지. 높고 아름다운 하늘. 이게 바로 뭔데? 화자가 지향하는 곳. 이겠지. 화자의 이상향. 이라고 써놓으면 되지. 화자의 이상향. 자, 그 속에 어딘데 거기가? 높고 아름다운 하늘이지? 맑은 넋을 살게 하라. 밑줄. 명령이라고 쓰시고요. 하라. 명령이잖아. 얘들아, 시에서 명령이나 청유는 뭐라 그랬어? 화자의 의지라고 그랬지? 의지.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속에, 높고 아름다운 하늘 속에 맑은 넋으로 살고 싶다.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는 그거 봐라. 벌써 뭐야? 이거잖아. 이런 걸 극복해서 숭고한 삶을 지향한다. 오케이? 이 숭고한 삶을 여기서 뭐라고 그런 거야 지금? 높고 아름다운 하늘. 알겠지? 그 다음. 자, 사연을 먼저 볼게. 푸른 하늘로. 그럼 그게 또 뭐야 지금? 푸른 하늘. 이거지. 숭고한 삶. 다 같은 건거 알겠는 거지? 응. 푸른 하늘로. 여기도 뭐 나오나? 동일하고 반복 나왔네. 그지?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그럼 해바라기랑 노고지리가 똑같은 건거 알겠니? 그지? 노고지리 해바라기 둘 다 뭐라고요? 이상향을 추구하는 화자인 거죠.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아까는 뭐라 그랬나? 높고 아름다운. 이번에는 맑고 아름다운. 똑같은 거죠.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라. 또 명령이네. 그러니까 살게 하겠다라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됐습니까? 대충 잡히죠, 20. 자, 가운데 두 개는 그럼 뭐겠나? 현실의 어떤 고난 이런 게 나오겠죠. 가운데 거 갑니다. 2연. 가시밭길을 넘어 세모야죠. 가시밭길 넘어. 그러니까 인생이 뭐겠나 이게? 시련, 고통 이런 거겠지. 이걸 넘어 그윽하게 웃는 꽃 한 송이 꽃은 이랬어. 그럼 이 한 송이 꽃은 어떤 의미야? 가시밭길을 이겨낸 존재겠네. 성숙한 존재겠네.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고 했으니 그럼 이 눈물의 이슬도 역시 뭐야? 가시밭길을 이겨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가시밭길, 세모, 눈물의 이슬, 세모, 됐니? 이겨내는 과정을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고 나서 핀 게 한 송이 꽃이고, 그럼 이것도 역시 뭐야? 화자가 그런 한 송이 꽃이 되겠다 이런 의미잖아.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은 달게 받으라. 달게 받으라. 이것도 명령이지. 지금 뭐 한다는 얘기야 그럼? 한 송이 꽃이 되기 위해서 뭐한 꽃인데? 가시밭길, 눈물의 이슬 전부 다 이겨낸 존재잖아.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의 괴로움, 육신의 괴로움은 달게 받겠다라는 건 거 알겠지? 사면도 똑같아. 괴로움의 진지 웃을 양이면 괴로움을 웃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뭐야? 극복하는 거잖아. 그지? 웃을 수 있을 양이면 슬픔도 그러니까 괴로움 슬픔 둘 다 세모세모해서 뭐라고 똑같은 거야? 가시밭길 눈물의 이슬 다 똑같은 거 알겠니? 괴로움 슬픔 전부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게 된다. 왜? 한 송이 꽃이 된다 했으니까. 맞아?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마음 나라의 원광은 떠오른다. 원광이 뭐야? 태양 햇빛 이거든. 얘는 떠오른다. 그럼 원광이 역시 뭐겠니? 역시 뭐겠니? 화자가 그렇지 추구하는 이상이야. 그렇지 원광이지. 그래서 제목이 마음의 태양이야. 마음의 태양을 한마디로 한 거야? 원광인 거고. 이렇다. 그러니까 고난을 사랑한다. 얘는 뭐하고 똑같니?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겠다. 여기랑 똑같잖아. 알겠어? 요거랑 고난을 진짜 고난을 사랑하겠어? 뭐하라는 얘기야? 이겨내는 자만이 이런 얘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거 알겠죠? 내용상으로 2, 3년은 뭐라고요? 현실적 고통을 감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1, 4는 뭐라고요? 그런 이상향을 지향하는 거 숭고한 자세로 살겠다 이런 걸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 1번 공통점 1번은요 명령 잘 따라와 보기 안 좋은데 명령형 어조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는 건 뭐니 얘들아? 뭐야? 나 라고 옆에 써놔야지. 나. 그 다음 동일한 식구 반복해서 시적 분위기 고조시키고 있는 건 둘 다 하죠. 그래서 답이죠. 어딘지 얘기했죠? 가는 내가 젓는다. 나는 푸른 하늘로. 그치? 그 다음 3번 일부 시행을 명사형 종결로 여운을 남긴 건 뭐야? 명사형 종결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종결이 명사로만 띵띵 끝난 거 아예 없잖아. 둘 다 X라고 해놓고 4번 색채. 얘들아 이 변형 문제는 문학 변형 문제는 있잖아. 이런 문제들에 여기 나온 문제의 답이 아닌 것들 그거는 어저께 거. 민서야 그건 어저께 거. 저거 있는데. 너 받았나? 이거 안 받은 사람 누구니? 순범인가 보다. 순범 아닐 거니? 챙겨. 저 책 어저께 했는 거 너 안 받았잖아. 그거 네 거지? 챙겨. 그럼 나 받은 거지 어제 거? 너 받았니? 다 있지 그러면 받은 거지?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이 변형 문제에서는 문학은 특히나 그래요. 이제 이 문제의 답이 예를 들어 3번이잖아. 그러면 아닌 답들 있죠. 1, 2, 4, 5를 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틀렸다. 만약에 적절한 걸 골라라 였어도 적절한 걸 다른 걸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주어진 선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니네 선생님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 이 문제는 문제만 맞춰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아닌 애들이 왜 안 답이다까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4번. 그래서 3번은 둘 다 X. 4번. 자,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있니? 색채 있어.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대비가 나타난 건 없는데 전부 다 가에 나타난 건 뭐야? 색채는 많이 나오지만 이건 대비가 없잖아. 전부 다 고양이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쓰이고 있잖아. 알겠어? 뭐가 없다고? 대비가 없다고. 대비가. 가에 나에는 알이 없고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했다. 뭔데? 낮이다. 수미상관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한다고 했지. 이걸 사용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줬다? 어쨌든 얘는 조금 더 확대하면 나에는 적용이 가능하죠. 마는 어디는 안 돼. 가는 안 되죠. 이해됐나요? 다 따라왔어? 2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얘들아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얘는요. 일상의 삶에서 받은 느낌을 미각적, 그죠? 쓰다니까. 미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서 화자가 느끼는 삶의 고단함. 맞습니까? 두 개 밑줄 쳐. 미각, 고단함. 그죠? 이렇게 하면 알겠죠? 알겠는 거니? 끄떡끄떡 하라니까. 2번. 얘는 파도처럼 달려든다.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떠오르는 상황이죠. 이걸 뭘로? 역동적 이미지로. 맞죠? 그래서 그리움을 나타내죠. 밑줄 어디겠어? 역동적 그리움. 따라오고 있죠? 3번. 디귿은요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여기요. 물결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촉각. 그죠? 그죠? 촉각을 했죠. 부드럽다 그랬으니까.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 여기까지 맞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 기대? 있어요? 없죠. 기대 밑줄 짝찍 거버리고 옆에다가 뭐? 위로 받고 싶은 거죠. 기대가 아니라 위로 받고 싶은 거. 4번 리을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이거는 내가 나잖아. 나 화자. 햇살을 향해서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 그죠? 해바라기니까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서 하늘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나타낸다. 자 뭡니까? 시각적 동경. 일단 밑줄 쳐놓으면 되죠? 미음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리을하고 하늘로 나아가는 대상의 모습을 상승적 이미지 맞지요? 얘는 상승적인 이미지로 나타냈죠. 왜? 날아오르는 이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마음을 나타낸다. 맞지? 상승적 밑줄 화자 지향 밑줄 맞죠? 자 가나에 대한 감상한 거 네모 박스에 보세요. 네모 박스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주세요. 가의 화자는 어디서? 바닷가에서 밑줄 바닷가에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 그 다음 나의 화자는 그 밑에 그들처럼 그러니까 자연물 그들처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 됐죠? 요거예요 주제가. 그랬을 때 1번 자, 가에서 생활이 차다고 느끼는 것과 나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얘기하는 건 뭐야?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2번 가에서 바다를 보며 고양이 모습과 어머니를 떠올리는 건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을 통해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환기한 거지. 떠올린 거지. 연상작용 아까 얘기했잖아. 3번 모래벌에 앉아서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깃고 있는 것은 화자가 추억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맞니? 4번 나에서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랬어요? 받은 후에야가 틀렸죠. 넘은 후에야에다 밑줄 치고 X라고 해야죠.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는 뭐예요? 한송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을 넘는 행위 자체에서 뭐 하는 거고 눈물의 이슬이 있는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 한송이 꽃이 핀다는 걸로 보아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맞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5번 나에서 고난을 사랑해야 원감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건 고통을 수용해야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군. 맞지요? 맞니?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소설 파편이라는 소설이에요. 야 파편이 무슨 말이에요? 파편 조각 그렇죠. 깨진 조각 정확하게 파편 깨진 조각이에요. 깨질 파 조각 편자예요. 근데 뭐가 깨지겠어? 전쟁의 기억?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여기서 의미상으로 맞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진짜로 전쟁이었어. 빠방빠방 하다 보니까 멀은 게 슉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어이씨 쇳덩어리 나왔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빼려고 그랬는데 수술이 너무 위험한 부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려고 그러다가는 오히려 얘가 죽을 수도 있어. 뭔지 이런 거거든 지금 얘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쓰인다고. 뭐라고? 하나는 진짜 파편. 몸에 박힌 진짜 파편. 꺼내야 되는 그런 파편.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파편이 숙부라는 사람의 몸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숙부의 어떤 상처 이런 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파편인 걸로 알 수 있지 않겠니? 6.25 전쟁이에요. 6.25 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파편. 파편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숙부의 어디다 써놨어? 숙부의 몸속에 숙부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분단 소설이에요. 6.25 이게
분단 소설이고 구조는 역순행적 구조예요.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해상을 하고요. 비극적 결말을 갖고 파편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서 주제는 가족에게 남긴 비극적 상처가 주제가 되고, 자 그래서 파편의 의미는 저 숙부 아테로 보면 저거지만 여기서는 전쟁의 상처, 비극적인 이런 걸 형상화한다. 그리고 주된 서술상의 특징은 주인공 나의 심리 묘사 위주로 전개가 되지. 그래서 얘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 숙부를 보면 자 이런 6.25로 인해서 주어진 이런 상처에 대해서 과거 상처를 진짜 몸에도 박혔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온몸으로 맞서면서 살아온 인물이고, 오히려 나는 똑같은데 과거 상처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온 인물이에요. 요 차이를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용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일단 이 역순행을 잠깐 얘기해 줄게.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는데 현재는 뭐냐면 자 여기다 볼까? 현재는 이거 이따가 얘네 찍을 테니까 숙부의 죽음. 그래서 장례식으로 가는 중이야. 장례장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회상을 해요. 그 다음에 장례 후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잖아. 버스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회상 투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 이거 뭐야? 현재잖아. 현재 회상, 그러니까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된다. 알겠지? 알겠니? 그래서 자, 요 첫 번째는 요거부터 얘기를 해줄게. 얘네 스토리 자체가 자 이제 나가 주인공이니까 1인칭 주인공이잖아. 할아버지가 뭐였어? 친일이었어.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할아버지한테 자식이 둘이 있어. 아버지가 있고 숙부가 있어. 아버지 동생이지. 근데 얘는 서자야. 서자가 뭔지 알지? 다른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얘를 예뻐했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됐어? 좌익, 공비. 공비가 뭔지 아니? 간첩 같은 거, 북한. 이쪽이 됐고 얘는 군인이 됐어. 군인이. 그랬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얘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주재소에 불이 나서 이걸 아버지가 그랬다. 동네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아닌데 동네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 공비니까 니네 아빠가 이거 불 질렀지? 이렇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를 학대해. 근데 이걸 누가 구해줘? 휴가 나왔던 숙부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머니를 구해줘.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서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죽었나 어쩐다를 몰랐지?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 끝까지도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아. 뭐였냐면 결국 숙부가,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소설 어디에서도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숙부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형을 죽였어.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봤어? 어린 나가 목격했어. 그런데 숙부가 이 얘기를 해야 돼. 야, 내가 네 형을, 아니, 네 아버지 죽였어. 형사님, 내가 네 남편 죽였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세상 1에 들어가는 얘기가 뭐냐면 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1인 상황이었는데 엄마를 확대해서 숙부가 구해줬다까지가 세상 1이에요. 내용이 회상 1의 내용. 그 다음에 아버지 그래가지고 숙부를 어떻게 했어? 이제 장례 치르고 왔어. 그러면서 회상 2에서는 뭔지를 얘기하냐면 요때 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안 나온다 그랬잖아. 자, 회상 2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숙부가 왔었거든. 숙부가 그 엄마 묘소에서 울면서 아버지의 기일을 얘기해줬어. 엄마, 이 사람은 죽었지만 기일을 말하는 장면을 회상해. 이게 회상 2야. 자, 얘들아, 스토리 대충 알겠니? 순서로 보자면 어느 게 먼저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겠니? 이거겠죠? 제일 먼저 이 순서 잡는 것도 가끔 나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순서가 나오겠지. 자, 순서야 이거는. 엄마를 확대하는 일했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엄마를 구해준 행위, 숙부가.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이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뭐겠어? 요거겠죠. 돌아가셨을 때, 엄마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물론 이제 요게 있겠지만 이건 언급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이건 다 뭐야? 간접적으로만 나타나.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대사에서, 숙부의 대사에서. 무튼 구해줬었어? 그 다음에 뭐야? 와서 막 울었어. 봐라. 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를 모르겠죠. 그렇지? 그랬는데 나도 그랬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숙부도 뭐라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죽었으면 언제 죽었는지 있어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야. 그러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았어. 그래서 한이 됐지. 이 할머니는 또, 이 아줌마는 또. 그랬는데 이 어머니, 그 엄마 죽은, 그러니까 형수지, 숙부한테는 죽은 묘소에서만 울면서 아이고 형수, 당신 남편, 그러니까 형의 제삿날은 언제예요? 죽은 날이 언제예요? 라고 얘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이제 소용은 없지만 그 제사 지낼 수 있는 엄마는 죽었지만 하여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시간 순서로 보면 이거고요. 세 번째는 뭐야?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 길, 그 다음이 대합실, 이렇게로 끝나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뭐니?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가 현실인 거고, 현재인 거고. 됐니? 자, 요런 스토리라고요, 얘가. 그래서 한번 볼게요. A 보세요. 이제 또 서술상의 특징, 이런 걸 봐야 되니까. A 봐봐. 아내와 동행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붙였다. 자, 일단 나는 생각을 붙였네. 너 뭐니?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니? 시우야? 그지? 자, 아내와 동행할 수 없다?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 얘들아? 이거라고. 숙부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당연히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신 거니까 같이 가요. 이랬겠지? 근데 이 남자가 그래,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이런다는 거야. 그녀의 지적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숙부의 뭐가? 나는 혼자 갈 거라는 거죠. 숙부의 갑작스런 죽음이 뭘 뜻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었던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한다.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그 한 세계는 뭘까? 옆으로 당겨봐. 한 세계 옆으로 당겨봐. 6.25 때 가족이 아버지로 인해 겪은 어떤 치욕 이런 거죠. 6.25 때 아버지로 인해 가족이 겪은 치욕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숙부가 끝난 거로서 다 끝났다 라고 얘는 생각하는 거였다는 거야. 지 내면이죠. 이제 내가 장사 치를 것은 한 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그것과 연루된 나의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였다. 알겠지?
한 사내가 누군데? 숙부. 숙부의 시신만이 아니라 어둡고 치욕스러운 나의 과거까지도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사코, 다물사코, 은폐해왔던 그 세계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내에게 열어보일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됐니? 이게 바로 뭐야? 아내와 동행하지 않은 이유지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얘기예요. 그 옛날의 상처를 나는 어떻게 했어? 철저하게 이렇게 외면하면서 살았다고요. 아니야 이런 일 없어. 난 아마도 마누라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삼촌은 어땠어? 숙부는 자기 몸속에 진짜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거든. 약간 정가자로 뭐로 이렇게 돌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 상처를 견디며 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였어. 그러니까 자 A 부분에서는 주로 나타난 게 뭐라고 얘들아? 인물의 내면이죠. 인물의 내면 얘기하고 있죠. 자기 얘기 그러니까 각시하고 아내하고 동행하지 않은 이유까지 그리고 그 숙부의 죽음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를 얘기했지. 뭘 챙긴다 그래. 내 양말이나 몇 켤레 내줘. 돈 좀 주고. 불쑥 나는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가방을 챙기던 아내의 동작이 딱 멎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의미는 뭘까요? 왜 쳐다봤을까? 굳이 너 혼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 얘기라도 좀 해봐. 이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눈빛이었다. 처가는 월남가족이었다.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온 실향민이란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얘들아 이거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 처가랑 나랑 지금 상황은 어때? 비슷한 상황이잖아. 얘는 월남회 때 그나마 그치? 원래 북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6.25 뭐 일사후퇴 때 이럴 때 내려오면서 가족하고 헤어졌으니까 아내는 어떤 사람인 거야?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헤어진 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막 그냥 소식만 들으면 막 달려가고 이러는 사람인 거잖아. 그런데 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렇지 못하대. 그러니까 나는 어때? 그런 친척이나 뭐나 이런 거와 담싹 부지내는 사람이란 얘기잖아. 그거 우리 지금 알고 있지? 얘는 자기 과거를 뭐라고 생각하니까? 어둡고 치욕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고 이해되니?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는 기억 밑에야 심지어는 나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번도 속을 뚫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다. 내가 그 세계는 이를테면 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였는데 그 앞에서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누라는 진짜 이 남자 이해가 안 되네 였고 얘는 마누라한테 보여주고 싶지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였고 아시겠죠? 자, 숙부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인 셈이었다. 아내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면해 본 적이 없는 상면과 얼굴을 대하다. 얼굴을 대한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결혼 사진첩에도 그의 얼굴은 없다. 아버지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었다. 그만큼 얘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그쪽에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도 사자의 얼굴을 그쪽의 사정이 뭔데? 죽었다는 거. 숙부가 죽었다는 거.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것도 사자 죽은 사람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얘는 여태까지도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나 혼자 다녀오는 게 좋겠어. 당신까지 무리할 거 없어. 내가 그쪽에 발길을 들여놓는 일도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그죠? 얘는 완전히 진짜 자기의 그 어둡고 추억스러운 과거와 쫑치고 싶은 거죠 지금. 됐니? 그 다음 중간 중요한 부분 고향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던 나는 삼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린다. 이게 바로 회상 1이라고요. 어린 시절 나의 가족은 사상운동을 하다가 전쟁 직전 종적을 감춘 아버지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한다. 여러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은 이미 이 사람은 뭐라고요? 삼촌 숙부잖아. 숙부가 뭐 했다고? 이런 거 뭐라 그래? 다쳐서 돌아오는 거. 상위군인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상위용사 들어보셨어요? 군대 가서 다쳐가지고 온 사람, 뭐 팔이 하나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위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돌아왔다. 가슴의 부상은 크게 그 파편이거든요. 돌아온 삼촌은 파편 제거 수술에 실패해서 상처만 나는 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자, 살아생전에 내가 숙부를 마지막으로 본 건 7, 8년 전이었다. 이 자체가 과거지 지금 여기는. 내 어머니의 장례 때 참석하지 못했던 그는 어느 날 불쑥 그것도 내 직장으로 찾아왔다. 첫 모습에 나는 그가 이제 막 출감하는 길을 알 수 있었다. 출감이 뭐예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 내가 들은 바로는 그때가 4번째 출감에 해당했다. 첫
철진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는 꼭 그 차림에 어울리는 표정을 하고 내게 말했다.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은 저 안에서 들었네. 지금이라도 무덤이나마 찾아뵀으면 하는데 자네 그럴 만한 짬을 낼 수 있겠는가? 먼저 알겠죠? 그 형수님한테 내가 죄 지은 게 있잖아요. 형의 길 알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B. 두말없이 나는 앞장섰다. 서둘면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어림했지만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던 얘기고요. 근교라고는 해도 우리가 묘소에 닿은 건 해가 설빛한 때였다. 내 어머니의 공분에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숙부죠. 지석 앞에다 이웃들이 소주 한 병과 지치포 몇 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밑줄 쳐봐.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뭐예요? 형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잖아요. 형수에게 형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죠. 축부의 죄책감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나 끝내는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 오열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문다고요. 그러나 끝내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자, B 옆에다가 써볼게. 아까 A는 뭐라 그랬어? 인물의 내면 심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B는 뭐야 지금? 인물이 뭐하고 있어? 다른 인물의 행동을 그대로 관찰해서 묘사하고 있네. 그죠? 갔다 와. 다른 인물의 행동을 관찰, 묘사하고 있지. 그런 차이가 있죠? 요렇게만 봐도 얘들아 34번 답은 바로 나오죠. 무튼 그래서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그죠?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거기다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 숙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간접적 제시. 숙부가 모든 걸 알고 있음을 간접 제시. 유일하게 이 부분만 나와요.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알겠죠? 우리가. 돌아오는 차 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봤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자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춰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라는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됐죠? 디귿.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얇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저희 집으로 가시죠 라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넉만 맨키로 이 얘기야 굴러다니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왕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이 원통할 따름이네. 이건 뭔 얘기예요? 그날에 나도 죽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죠. 자네 집사람한테는 나를 만났다는 얘기도 하지 마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 후에 가슴에는 파편이 박힌 채로 어떻게? 뭐 누가 써주겠어? 이런 상이 이렇게 몸도 다치고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이러다가 방에 들어가고 또 나오면 또 나쁜 짓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지 이 아저씨가.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고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해서도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이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리을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한가도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고 죽이는 걸 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눅눅한 골방에 들어와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뱉었던 말들, 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도 오밤중에 잘도 곧잘 끙끙거리며 앓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족을 감춰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뭐 그 삼촌이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에 얘가 봤던 모습도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이었지만 죽은 아버지와 그랬지만 그거 역시도 뭐야? 삼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거든. 이렇게 지금 뭐하고 있어? 이건 독자의 상상의 몫에 맡기고 있지.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건 뭐야? 알고 있다는 거지. 숙부가 아버지를 죽였든 아니면 아버지를 누가 죽인 하여튼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건 아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A, B 서술상의 특징 1번 A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아니죠. 이야기를 전달 누구에게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데요. 자기 속마음 맞지? 전달에다가 찍 거놓으시고요. 전달에다 찍 거놓으시고 B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듣고 있어? 아닌데 얘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 독자에게 2번 A는 과거를 회상 아니죠. 회상한 거 아니고 자기의 속마음 얘기하고 있고요. B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고요. 가정이 찍 듣는 거 알지? 3번 A는 요약 아니죠. 요약적 찍 듣고 B는 의식의 흐름 찍 듣고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변해? 아닌 거 아시겠죠? 얘도 X B는 공간의 이동 없습니다. 4번이 아니고 5번 내면의 서술 맞지요? 서술자가 특정 판단을 내린 이유 아내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이유 나타났죠? B는 행동 묘사를 통해 관찰 대상의 심리 뭔데요? 숙부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답이죠. 기억 미음 네 그래서 틀린 거 기억 나는 그렇지 못했다. 이게 뭐라고요? 보통 실향민들은 다 뭐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가족 얘기 나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업되는데 나는 혼자 다운되고 있다. 이 얘기라고 했지. 나가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한다고요? 이해 충분히 하죠. 근데 나는 처가네처럼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나에 대한 얘기였죠.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처가와 달리 친척들과의 인연을 끊고 사는 나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죠. 기억. 이거 틀린 거 알겠어? 처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틀리고 내 행동을 성찰한다 도 틀렸고. 됐니? 알겠지? 끄떡끄떡.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니은은 아내가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디귿. 나의 어머니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음. 맞죠?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건. 리을. 삼촌이 나에게 아버지의 제사 시기를 알려줄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한다. 그죠? 아, 아는구나 삼촌은. 리을. 나아가 변해버린 삼촌의 모습을 통해 종족을 감춘 아버지를 떠올렸음을 보여준다. 이거는 뭐 같은 형제니까 아무리 배가 달라도 형제니까. 36번 한 세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걸 찾아보래. 벗어나고 싶어 하죠 얘가. 맞죠? 1번 삼촌과 함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 맞지요? 두 번째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은폐해온 과거. 맞죠? 은폐는 숨겼다는 얘기잖아. 아버지의 행적으로 인해 겪었던 치욕스러운 시간. 맞죠?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닐걸요?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숙부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과거죠. 4번이 틀렸죠? 삼촌의 장래에 아내와 동행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되는 시간. 맞죠?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 자, 그 다음 파편은 두 번째 줄가 밑줄 쳐봐.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고 무기력하게 사는 인물. 누군데요? 숙부죠, 숙부. 그 다음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자기 안에 갇혀 부정적인 기억을 외면하는 인물. 누구예요? 나죠, 나. 고향과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인물. 누구예요? 실향민들. 어머니도 되고, 나도 되고, 누구도 돼. 처갓집 식구들도 되고. 자, 그래서 전쟁은 종전 후에도 인물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1번. 가슴에 파편이 박힌 채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은 전쟁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맞습니까? 2번. 실향민인 처가가 고향과 친지에 대해 관심과 집착이 별난 것은 전쟁으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여주는 거죠. 맞니? 3번. 나아가 아내에게 자신의 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건 나아가 정신적 상처로 인해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4번. 나아가 삼촌의 장례를 치르는 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향의 발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전쟁의 상처가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내고 싶은 거지. 5번. 삼촌의 진짜 모습은 진적에 끝났다며 한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게 원통하다고 말한 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의 기억을 외면하는 모습이라고요? 이건 누구예요? 나죠, 나. 전쟁을 외면하는 그 기억을 외면하는 건 나예요. 이 삼촌은 어땠어? 그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벗어나기 이걸 X에 넣으면 되죠.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갔잖아. 전과자가 되면서. 그치? 5번에 틀린 거 알겠니? 자, 채미가
채미가는 나무를 캐다, 고사리를 캐다. 제목에서도 벌써 나오죠? 이런 어디에서 캐겠냐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일까? 그리고 고사리야, 막 고기 이런 것도 아니고. 뭘까 그럼? 그렇지. 자연 친화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정서. 이걸 나타내는 거지.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와? 자연 친화 소박한 정서.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요? 가난하지만 만족할 수 있다? 안분 취족 안빈 낙도 이런 게 주제예요. 자, 그래서 얘는 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서리, 영탄, 백구, 서리, 영탄, 백구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고사도 인용하고 있고요. 중국 고사 인용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얘는 문장의 글의 종류는 뭡니까? 가사입니다. 가사고요. 나의 기황전에 대한 얘기. 기황전 설. 얘는 딱 나왔지. 뭐가? 이 글의 종류가 뭐겠어? 설. 고전 수필 이런 얘기지. 자, 내용은 뭐예요? 기왕전이 무슨 얘기예요? 거친 밭을 일군 이야기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고전 수필 설이라고 하는 애고요. 자, 얘는 그래서 주제가 뭘까? 얘는 안 빛날 거라 그랬어. 얘는 뭘까? 거친 밭을 일구는 거를 뭘로 한 거냐면, 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뭐를 해라? 자기 수양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는 얘기고요. 자, 밭을 개간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수양을 하는 걸로 이해를 마음 수양을 하는 걸로 얘기했어. 이 과정에 뭐라 그래 얘들아? 비슷한 상황에 접목해 보는 거. 뭐라 그러지? 밭 일구는 거랑 마음 수양하는 거랑을 같이 얘기했다 했잖아. 그래서 유추 여기는 그래서 얘는 성격이 유추를 사용하고 있고 교훈적이고 성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또 음성상징어도 쓰고 고사도 인용하고 있다. 음성상징어는 당연히 뭘 주는 거야? 생동감 주는 거지.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에요. 볼게요. 가사부터. 자, 안비나또 이거 누를 알아라 그랬지. 방초 우거진 시냇가에 역간 초가집을 지어놓고, 그치? 어디? 자연친화라 그랬어. 13쪽 시우야. 13쪽 맨 위에 아침 저녁 듣는 소리 새 구름 뿐이로다. 어때요? 되게 한가지고 한가로운 자연이죠. 서경 시경 기대에 누워 쌀이문을 닫았으니 시경 서경은 뭔데요? 책이에요. 책을 보면서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책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산과 시내 새로운데 구름 안개만 잠겨 있구나. 아주 호주덕하고 평화로운 곳. 늘어진 푸른 소나무는 늙을 줄을 모르거든. 가늘게 시냇물은 주야를 흘러간다. 자연에서의 시간의 흐름이고요. 담쟁이풀 깊은 곳에 찾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비바람 부는 세상에 명성은 내가 모르겠구나. 난 신경 안 쓴다. 이거니까 세상은 뭘까? 세모해봐. 얘는 어떤 의미야? 속세잖아. 속세. 세속적인 가치잖아. 난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 세모했지 세상.
화창한 바람 건득 불듯 산중에도 봄이 오니 온갖 꽃이 가득 피고 나비들이 넘놀 때 경치가 무궁해서 눈앞에 펼쳐지니 허다하게 듣는 소리 반갑게 보는 빛을 이른다 다 이른들 다 이룰 수 있으며 그러니까 말한들 다 말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려냈겠는가 서리법이지 누가 그려냈겠는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연 경관 아름다움 얘기하는 거야 봄내의 아름다움 A 길고 긴 골짜기에 굴레 벗은 몸이 되어 꽃핀 아침 달뜬 저녁 마음껏 논일다가 붉은 벼랑 구름 속에 이슬 맞고 자란 꽃을 일없이 논일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랑하다가 붉은 채소를 익게 삶아 아침 저녁 요기하니 소박한 정서 나오죠. 노순 같은 맛이구나 팔진미를 아랑곳하겠는가 노수는 뭐 그냥 나물 같은 맛이라 이건데 팔진미는 뭐예요? 산의 진미가 아랑곳하겠는가 산의 진미를 부러워하겠는가 이런 의미지 부러워하지 않는다 서리법이고요. 나는 가난해도 아유 충분히 좋아 안빈 낙도 부기를 다 잊었으니 세모야죠. 부기 아까 저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기억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부기 세속적 같이 세모 부기를 다 잊었으니 평생에 할 일이 없어 청려장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돌길에 서성이니 그러니까 산책한다는 얘기죠. 거들에 바람이 불고 솔 잣나무가 달을 비출 때 마음속이 담담하니 해마도 간데없다. 해마는 뭐니?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생각들조차도 다 없어진다 이거야. 자연 속에서 이렇게 룰루랄라 하다 보니까 연비 어약을 때때로 살펴보니 자 연비 어약 이런 거는 뭐라고? 새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거 이걸 살펴보니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죠. 가을 달 봄바람이 갈수록 흥이다 뭐니 흥에다 네모 쳐봐 이 노래의 주된 정조가 뭐란 얘기야? 신나 흥이다 신난다 이거잖아 지금 단사표음을 먹으나 못 먹으나 단사표음이 뭐니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 말하는 거예요. 단사표음을 먹으나 못 먹으나 겨울 가옷 여름 가옷 입으나 못 입으나 빛 없는 청풍 명화가 백년해로 하겠다. 뭐니 그러니까 무욕의 삶을 보여주죠. 욕심 안 내잖아요. 욕심도 안 내고 뭐 하겠대. 청풍 명화로 뭐야? 자연이잖아. 자연과 더불어 룰루랄라 살겠다. 됐죠?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기황전은 기황이 뭐라고? 아주 거칠 황자예요. 들어봤죠? 하늘천 따지 누구한 거칠 황 들어보셨죠? 거친 밭을 뭐 한 거? 1분 이 기가 뭐야? 일어나게 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친 밭을 일어나게 한 이야기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자, 을미년봉. 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9월 1항에 밭을 마련했다. 밭은 신벌리에 있었다. 이웃의 농부에게 밭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 뭐하고 있어? 자신의 필자의 구체적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설이 그렇다 그랬잖아. 설은 원래 뭐야? 구체적인 자신의 체험, 경험 얘기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거다. 자, 밭을 이제 샀대. 참 좋은 밭입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잘 자랄 땅이지요. 습하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아 수해나 가뭄이 들어도 별 영향이 없을걸요? 전에 여기다 농사 지은 사람이 수확이 많았어요.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버려둔 지 좀 됐지만 말입니다. 나는 비옥했지만 오랫동안 버려졌다는 그 땅이 아까워서 개간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주 단단한 농기구와 노련한 농사꾼 몇을 구해 황소 2마리를 끌고 밭으로 갔다. 3월 17일 무렵이었는데 밭에는 이런 건 안 중요하죠. 학초와 가시덤불이 우거져 한 채 빈틈이 없었다. 잡초 가시덤불 세모 해봐. 그냥 세모로 툭 묶어도 되고 잡초와 가시덤불 이게 얘들아 인간의 내적 수양으로 따지자면 뭐가 될까? 잡생각이겠죠. 잡생각 엉뚱한 생각 욕심 잡생각 이런 거죠. 욕심 잡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치의 틈이 없었대. 한치의 틈이 뭘까? 내적 수양을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일 거 아니야?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뿌리가 서로 뒤엉켜 아무리 날카로운 농기구라고 해도 쉽게 끊어낼 수 없을 정도였다. 괜히 힘만 쓰고 밭은 개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후회와 걱정이 있으면 시들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쟁기 하나에 황소 2마리를 부려 한 사람은 쟁기질을 하고 두 사람은 양쪽에서 고삐를 끌면서 밭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딘 도구로 단단한 돌을 깎는 것처럼 매우 어려웠다. 밑줄 쫙 쳐봐. 무딘 도구로 단단한 돌을 깎는 것처럼 매우 어려웠다. 이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이미 잡생각과 욕심이 꽉 차 있는 마음을 뭘로? 다시 수양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욕심이나 이런 걸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똑같이 개간이 어렵듯이 마음 수양도 어려움을 뜻하는 거라고 거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밭을 읽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보습이 닿는 곳마다, 보습도 쟁기 같은 그런 농기구의 일종이에요. 보습이 닿는 곳마다 물살이 거셀 때 물속에 돌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처럼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났다. 음성장비가 나오죠. 우르릉 쾅쾅 밑줄 쳐놓고요. 잡초에 뿌리를 끊고 난 뒤 1군 밭을 보니 굳은 흙덩이가 겹겹이 쌓여있어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굳세고 사나운 군사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 두 줄을 어디? 전 마치부터 화를 내는 것 같았다까지 말입니다. 의인화했죠. 의인화하고 비유했죠. 뭔데? 원관념은 뭔데? 몹시 엉킨 밥이죠. 몹시 엉킨 밥. 개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잡초 얘네들. 그러나 밭을 점점 더 개간해 나가자 얽혔던 것들을 풀어주고 단단한 흙도 부서져서 예전의 밭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힘도 조금씩 덜 들게 됐다. 일하는 사람들도 피곤을 덜 느끼고 개간한 밭을 보며 기뻐했다. 이렇게 계속 개간을 하면 술에 가득 조를 수확해서 담을 수도 있고 망태기에 곡식을 채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점점 기쁨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까지 자르세요. 여기까지가 뭐야? 밭을 개간한 경험. 필자가 직접 밭을 개간한 경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친 밭을 개간했잖아 지금. 그치? 이걸 통해서 얘가 뭐라고? 이제 갑니다. 이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도 좋은 밭이 하나씩 있다. 밑줄. 사람의 마음 속에도 좋은 밭. 내가 밑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실제로 거친 밭을 개간한 경험을 어디에다가 지금 이었어요? 어디로 연결했어? 사람의 마음밭으로 연결했잖아. 이게 뭐라고요? 유추라고요. 그 밭이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다. 이게 뭔지 알아요? 가로 열어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밑줄 치고 가로 열고 닫고 공자가 말한 사단입니다. 사단. 사람이라면 이 사단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 공자가. 뭘까요 이게? 측은지심이 무슨 말이에요? 옆에 하나씩 써볼게요. 측은지심. 그렇죠. 남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동정심 같은 거죠. 동정심. 그 다음 사양지심. 이건 뭐죠? 겸손함을 말합니다. 겸손함. 뭐든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왜? 아니면 괜찮아요. 이런 거요.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써놔. 이게 여기서 니네 선생님이 안 내도 이거 정도는 알아놔야 돼. 국어문헌은 많이 나와. 겸손함,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수호지심부터 얘기 아니냐? 수호지심은 뭐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오자거든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십이지심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것. 옳을 시, 그를 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것. 안 어렵지? 이게 측은지심,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동정심, 연민 이런 거. 수호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한 마음. 십이지심, 옳고 그른 걸 가를 줄 아는 거. 됐지? 그리고 거기에 심는 씨앗이 뭐에 심어? 사람의 마음속 밭에다 심는 씨앗이 인의예지이다. 인의예지 이건 뭐예요? 인은 뭐야? 어진 거죠. 어질 인자입니다. 어진과 의는 옳은 거죠. 옳음. 예는 예의를 아는 거죠. 지는 지식이죠. 인의예지.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씨앗이 된다. 얘들아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 지금 뭐 했어? 거친 밭을 읽었잖아. 이렇듯이 사람의 마음밭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얘 어떻게 했어? 어떻게 읽었냐고. 잡초 정리하고 또 뭐라 그랬어? 가시덤불 정리하고
뭐라고? 이런 걸로 나타났잖아. 이렇게를 해서 어떻게 됐어? 이제 좋은 밭으로 개간이 됐잖아. 그지? 사람의 밭은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정리하는 걸 얘는 뭘 해야 돼? 사단의 마음을 갖고 인의 예지를 씨앗으로 삼아서 이게 씨앗이라는 거지. 이걸 씨앗으로 삼아서 심는다면 뭐가 될 거다? 인간의 사람밭도 좋은 밭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 밭은 니은 밑에지 평평하여 험하지 않고 비옥해서 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땅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씨 살면서 사심이 생겨. 사심이 뭔데? 욕심, 엉뚱한 욕심 이런 것들. 이랑이 올라오고, 이랑은 뭐야? 뭐 줄기 같은 이런 거예요. 얘가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사심, 세모, 욕심, 세모. 사심, 욕심, 세모가 생겨서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 자라는 자연의 이치도 멈추게 된다. 밭이 황폐해진다. 자, 그러면 사심, 욕심. 자, 얘는 잡초와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게 사람 마음에는 뭐라고? 사심과 욕심을 뭐 해야 돼? 제거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밭이 얘처럼 거친 밭처럼 황폐한 밭이 될 테니까. 그 결과 예전과 같이 밭을 읽어낼 수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밭은 개간을 안 하면 아예 그냥 흙무더기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마음은 이런 사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된다고? 황폐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밭은 없어질 수 있지. 그냥 무더기가 된다니까. 돌무더기가. 근데 얘는 사람의 마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치? 없어지진 않지만 이 속에 똥만 차는 거지. 한마디로 황폐해진다고. 알겠지? 그렇게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본질이 뭔데? 사람의 마음밭이지. 마음밭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황폐해지는 거지. 진실로 밭을 일구려는 사람이 D 안회의 사물을 황소로 삼고 증자의 삼성을 쟁기로 삼아 개간하기 어려운 땅을 일구기 시작해서 한번 이겨낸 뒤에는 느긋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 뭔지 알겠죠? 이거 다 고사 인용한 거죠. 그 결과 예전과 같은 밭을 일궈낼 수 있을 거다. 좋은 곡식이 왜 자라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내 밭이 황폐해져 개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포기한 것일 뿐이다.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이고 개간해 나가는 것도 자신이다. 나는 여태껏 개간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개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아무리 천성이 나쁘고 더럽고 아주 못된 새끼 나쁜 새끼 여도 뭐 하라는 거야? 스스로 자기 수양을 부단히 쌓으면 어떻게 된다? 거친 밭이 개간되듯이 사람의 마음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죽이질 않냐? 다 읽어주고 다 해주고. 그치? 하나 남았어 이제. 아싸. 아 또 와. 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가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해서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냈다. 맞아요? 여기서 채미가에서 저거 있었나? 감정이입 있었나? 이승나가 얘기해줬을 것 같은데? 없었죠? 감정이입 찍 번호시고요. 2번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져? 야, 불가능한 상황이 뭔데? 나에서 이 밭 일구는 게 불가능하대? 아니요.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 사람의 밭도 불가능한 건 본 적이 없다. 네가 안 하거나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가정한 게 아니라고요. 됐죠? 3번 가와는 나와 달리 서리적인 표현. 그지? 가에 우리 설이 나왔었잖아 아까. 그죠? 설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나죠? 서리를 사용해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맞죠? 서리도 맞고 긍정도 맞고. 맞니? 그럼 답이죠. 4번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해서 가에도 영탄이 나옵니다. 기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음성상징어는 누구만 썼어? 나만 썼지. 우르릉 깡깡 나만 썼잖아. 기억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자, 기억은 세상이었어요. 채비가의 세상 뭐였지? 속세, 세속적인 거였잖아. 그리고 니은은 뭐야? 씨앗이에요. 이거 씨앗. 이게 니은이네요. 그럼 일단 기억은 뭐니? 하자가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거?
피하려고 하는 거, 멀리하려고 하는 속세잖아. 이런 대상이고 씨앗은 마음에 받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씩은 키워야 되는 씨앗, 가져야 되는 씨앗인 거네. 그럼 답은 일단 5번이겠죠. 화자가 거리를 두려는 대상, 니은은 내면에 하나씩 키우기를 바라는 대상. 맞지요? 답은 5번이겠죠. 1번. 기억은 화자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세속적인 게? 이 사람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틀린 거 알겠니? 가. 저거 조심해서 봐. 내봐요. 자, 2번은 기억은 화자의 시련을 부각시키는 대상이다? 시련을 부각해? 아니죠. 이 사람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3번. 화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 아니죠. 자연 속에서 뭘 이해를 해, 세상을, 세속을. 화자가 마음으로부터 경계하는 대상, 맞죠? 맞죠? 이건 맞아요. 니은은 글쓴이가 물질적 여유를 위한 수단으로, 이게 틀린 거 알겠어? 알겠는 거야? 니은이 틀렸지? 그래서 답은 5번. ABCD에 대한 것 중 틀린 거. A는요, 자연 속에 지내면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됐다는 거, 맞습니까? 길고 긴 골짜기에 굴레 벗은 몸이 되어 니까 맞는 거 알겠니? 윤서야 끄떡끄떡 알겠니? 니은 아니고 B. 빛 없는 청풍 명월과 백년해로 하겠다. 이 부분은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평생토록 누리겠다. 맞죠? C. 살면서 사심이 생겨 일항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자연의 이치도 멈춘다. 여기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밭이 사라지게 된다가 아니라 그랬지.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바로 뒤에 나왔잖아. 사라지게 된다가 틀린 거. 근데 D. 안회의 사물을 황소로 삼고 증자의 삼성을 쟁기로 삼아 개간을 하기 어려운 땅을 개간해라. 이거지. 이게 바로 뭐야? 이거잖아. 사단과 인의의 질을 씨앗으로 삼아 여기를 개간해라. 마음을 개간해라. 이 얘기잖아. 자, 어디 갔니 문제? 이쪽인가? 나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ABCD 40번이구나. 그래서 ABC, C, 뭐야? D. 아내와 증자의 말을 교훈 삼아 마음의 밭을 읽을 때 처음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할 수 있다. 맞죠? 맞죠? 5번.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나고 개간하는 것도 나다.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가꾸어질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이다. 맞죠? 41번. 자, 여기서는 가에서는 뭐라고요? 밑줄 쳐봐. 가난함 속에서도 세속적 욕망에 초탈해서 유유자적하는 삶. 그 보기 박스에 있잖아. 가난함 속에서도 세속적 욕망에 초탈해서 유유자적하는 삶. 나는 밭을 읽은 과정과 노력한 경험, 깨우친 삶의 이치. 여기다 밑줄 치면 되지?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가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껏 논일면서 부귀를 다 잊었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 유유자적하며 세속적 욕망에 초탈한 삶을 살아가는 거. 맞아? 2번. 온갖 꽃이 가득 피어 나비들이 넘놀고 있는 경치를 바라보며 다 이룰 수 없고 누구도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하는 걸 통해 뭐 한 거야? 자연이 그만큼 아름답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3번. 가에서 초가집 몇 칸 붉은 채소 전부 다 뭐니? 소박한 정서죠. 이걸 먹고 지내면서도 겨울에 갓옷과 여름에 가롯을 마련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통해 가난한 환경을 이겨내려는 삶의 태도라고요? 안본주족이란 게. 이겨내려는 네 틀렸죠. 안본주족인데 가난해도 그거에 만족하며 산다.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겨내려는 거 없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나에서는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밭을 뿌리를 끄는 뒤에 얽혔던 걸 풀고 단단한 흙도 부숴서 개간하는 과정을 통해 밭을 읽어나가는 노력, 그죠?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다. 5번. 나에서는 두어 일항의 밭을 읽으며 깨달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마음속에 좋은 바 또는 황폐해지지 않도록 잘 읽어야 된다는 삶의 이치가 들어있지요. 됐어?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양탄이 어디 있어요? 네? 뭐가? 뭐라고? 38번에 38번에 4번에 나의 양탄이 있어요? 나의 영탄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차를 났어. 얘도 없나? 그러네요. 일단 영탄족 표현 자체가 나온 건 없네요. 그지? 영탄은 뭐가 나와야 돼? 뭐뭐로구나? 뭐뭐구나?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없어요. 없고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냈다. 경외감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얘는. 그죠? 그냥 그 부단히 노력하는 오히려 노력을 중시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얘들아 가에는 영탄 어딨어? 두 번째 줄 봐봐. 방초 우거진 시대가에 짠짠 지어놓고 아침에 눈을 새 울음 뿐이로다 이런 거예요. 뿐이로구나 이게 이런 뜻이죠. 두름 안개만 잠겨있다 이것도요. 두름 안개만 잠겨있구나 이런 쪽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는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에 대한 뭐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래야 맞는 거죠. 됐나요? 네. 자 마지막 소설 볼게요. 쌍주기연. 무슨 소설이죠? 얘는 무슨 말이야? 그쵸? 구슬 한 쌍 내지는 두 개의 구슬이라고 하면 돼요. 쌍이니까 구슬 한 쌍이 맺어준 인연, 기이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고전 소설이에요. 얘들아 고전 소설은 뻔하죠. 어려운 게 나오지? 선악 대립구도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게 나오죠? 선악 대립구도 꼭 결론은 어떻게 돼 항상? 권선징악 알지? 그럼 기본이죠.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일단 얘를 먼저 보면 얘 이름이 뭐냐? 서공자냐? 소공자냐? 이 남자 누구죠? 주인공? 서공자. 자 여기 얘기만 해드릴게요. 서씨 공자예요. 남자란 얘기죠. 서공자가 얘가 이제 얘네 아버지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되게 아주 고든 사람이야. 아버지가 서천이라는 사람인데 고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왕이 그러니까 간신들이 어떻게 했겠어 얘를 막 모함했겠죠. 얘가 고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모함당해서 어디가 귀양 가고 막 이랬거든. 근데 왕이 그걸 알고 어쨌든 너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보냈어. 근데 그러는 와중에 누구를 아들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 아들을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지나가다가 발견했어. 이 아들이 소공자예요. 얘를 데다가 키웠어.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왕공자도 나오잖아. 왕공자네 아버지가 얘를 보고 애가 좀 그런데 괜찮은데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날 주시오. 그래가지고 얘네 집에서 키우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자 소공자가 왕공자네 집에 있게 된 거야. 얘랑 비슷해 나이가. 그래서 얘랑 같이 지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왕공자의 아버지가 얘를 데려다가 키웠어. 지금 같은 집에 있어. 근데 이 왕공자랑 누가 있어? 딸내미가 하나 있어. 얘가 이름이 뭐? 헤란인가? 딸이야 딸.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누구만 남아있어? 엄마만. 이게 유씨부인이야. 얘네들의 엄마 모양이야. 아버지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소공자는 그렇게 아버지가 데려다가 키우네. 이런 건데 유씨부인도 얘를 예쁘게 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랑? 얘는 이미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누구랑 연결하고 싶을까? 자기 딸내미랑 이렇게 혼인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주인공은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뭐야? 다 부수적인 인물들이에요. 석파, 월향 이런 애들도 나오는데 석파, 월향이는 누구냐면 얘 몸쪽, 얘 12, 헤란이 얘 12, 석파는 이 아줌마 심부름하는 애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얘가 뭐를 가지고 있어? 소공자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구슬을 가지고 있어. 옛날에 그 아버지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준 거였거든요. 얘가 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가 써 있어? 웅자가 써 있는 구슬이에요. 이런 붉은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도 뭐가 있어? 유씨부한테도 뭐가 있어요? 구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슬과 이 구슬이 어머머머 딱 맞춘 것처럼 이렇게 쌍이에요. 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뭘 생각할까? 아, 얘가 그러면 내 딸의 내 사위가 될 애가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라고? 처음부터? 아니요. 얘가 구슬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얘가 서공자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석파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석파에게 자신의 구술 사연을 얘기해요. 내가 이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그랬더니 석파가 누구한테? 유씨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노령이 구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있는 구슬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와서 내가 석파한테 들었는데 너 구슬 있다며 나서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줬어. 진짜네?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을 하자. 근데 이 아줌마가 그걸 막 서두르진 않아요. 얘도 어때? 이제 둘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공자가 서공자한테 둘이 같이 지내니까 야, 너 결혼해라. 내 동생하고 결혼해라. 어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러냐면 얘는 아직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쫓아고 결혼을 하겠냐? 아버지를 찾은 다음에 부모님을 찾은 다음에 그때 해도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는 얘가 싫은 거야? 아니야. 몰라. 이 상황을 몰라. 얘가 그런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각자 자기 것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제 계속 설득을 하지.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가정을 이루고 이래야 부모한테도 효도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뭐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 얘가 오케이는 안 했어.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얘는 딱 뭐랄까 괜찮은 인물들이죠. 주인공과 부수적인 인물,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물들이잖아 지금 얘네 결혼을. 맞아? 주제는 당연히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맺어지는 사랑, 구슬로 연결해서 맺어지는 사랑. 그래서 결혼을 하기 이제 급제를 했어. 서공자가 급제 후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누구지? 제왕인가 뭔가 있어. 제왕이라는 애가 왕의 친척이에요. 자, 제왕 얘가 그러니까 나쁜 애죠. 나쁜 인물이죠. 얘가 누구를 좋아? 제왕이 헤란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보쌈을 해왔어요. 보쌈이 뭔지 알지? 알아 몰라. 여자애 훔쳐오는 거 이렇게. 보쌈을 해왔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마누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보쌈에 누가 갔어? 헤란이 대신 헤란이의 몸종 월향이가 간 거예요. 월향이 가가지고 막 꾸짖어요. 딱 깠더니 이제 제왕이 어땠을까요? 에!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지금 여기 들어있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헤란이가 그러죠. 야, 너 되게 높은 애잖아. 진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이따위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이래. 혼내. 오히려 얘를 막 꾸짖어. 얘를. 제왕은. 그러니까 제왕이 이년 이제 이렇게 되지. 널 당장 죽이겠다. 이러니까 얘도 뭐라 그래? 그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건 괜찮으니까 빨리 죽여. 막 이래요. 그래서 얘도 뭐랄까 다 보조적인 인물이 주인공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거죠. 이런 작품이에요. 자, 주제는 그러니까 뭐 별로 쓸 것도 없잖아. 구술이 매개가 돼서 뭐가 된다? 남녀의 운명적인 결연이 주제인 거. 자, 특징으로 보자면 얘들아 주로 뭐가 많아? 다 대사죠. 다 대사죠. 대사가 뚝뚝뚝뚝 많죠. 그래서 얘는 뭐 위주로 되어 있다? 대사 위주의 사건 전개.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서사라 그래 묘사라 그래? 그렇지. 묘사 보여주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서공자는 부모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에 가서 자세히 듣고자 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가려 했다. 왕공자가 말리며 말했다. 형은 다만 공부에 있어서 과거에 급제하면 자연히 부모를 알게 될 거다. 어딨는지. 어찌 작정한 방향도 없이 세월을 헛되게 보내냐. 왕공자가 권유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니 서공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때 서공자가 구슬을 넣은 기단 주머니가 헤어진 것을 보고 헤어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해지다고 해줬다고. 그러니까 빠꾸 날 만큼. 해진 거를 보고 석파에게 그 기단 주머니를 보여주며 똑같이 하나를 새로 지어달라고 하니 석파가 말했다. 얘들아 서공자가 밑줄 쳐봐. 구슬 넣은 기단 주머니 밑줄 석파 밑줄 이렇게는 좀 쳐놔야 되겠지. 기단 주머니 보면 석파가 이걸 쳐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서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구슬에 관한 내력을 얘기했다. 밑줄 쫙.
서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구슬에 관한 내력을 말하니까지 석파 또한 왕소조의 구슬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어서 놀라 말하며 그죠? 얘는 왕소조가 뭐야? 아가씨잖아. 헤라니가 구슬 가지고 있는데 얘도 그럼 구슬? 비슷하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슬 좀 봅시다. 서공자가 구슬을 내어 보이니 고운 빛이 눈부시 돌게 맑았고 웅자 글자가 뚜렷했다. 이나여 구슬을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 부인 유씨에게 이 곡절을 고했다. 그죠? 그 유씨한테 그랬더니 부인 유씨는 해란 소조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장성하는데 구슬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곡성하고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유씨 부인은 얘처럼 자기 딸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얘를 결혼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밤이나 낮이나 큰일 났네. 우리 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구슬의 빈자는 어디 있을까?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던 차에 석발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기뻐해서 구슬을 받아보니 옹 글자도 뚜렷이 있고 해란 소초의 구슬과도 신통하게 똑같았다. 그래서 부인 유씨가 왕공자를 불러 그 까닭을 이르니 왕공자도 구슬을 보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와 같은 신통한 일이 고금에 또 있을까? 우연성 나오죠?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부인 유씨가 마음 가득히 아주 기뻐하며 이 구슬의 자웅을 가지고 가서 서공자에게 그 내력을 일러주고 그러니까 이 왕소조가 가지고 있던 구슬에는 자자가 써 있었다는 얘기죠. 자가 뭐예요? 지엄이 자입니다. 지엄이 자 엄마라는 얘기예요. 지엄이 웅은 뭐예요? 수컷 웅자죠. 아시죠? 그러니까 얘의 짝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구슬 자체가 하나는 자자가 써 있고 하나는 웅자가 써 있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자웅을 둘 다 가지고 가서 이 구슬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서공자에게 그 내력을 일러주고 혼인하기로 결정해서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유씨는 일단 얘가 내 삶이구나. 는 알죠. 근데 결혼 지금 서두르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서두르진 않죠.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시켜야겠다 이거죠. 왕공자가 자웅의 구슬을 가지고 사랑채로 나아가 서공자를 향해 말했다. 형은 만일 자 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다면 그곳에 정혼을 하겠습니까? 서공자가 어떤 곡줄인지도 모르고 웃으며 말했다. 형은 지나치게 조롱하지 말라. 그러니까 날 조롱하지 말라. 소재도 믿었지 아니한 줄인 줄은 알지만 소재 누구야?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낮게 부르는 거죠. 나도 믿었지 않은 일인 줄은 알지만 이게 누구야 지금? 서공자예요. 부모님께서 주신 물건이니 버리지 못할 것이라서 몸에 지니고 있다. 마침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해졌기 때문에 석파에게 고쳐달라 말했다. 실없는 석파가 널리 퍼뜨려서 형에게 조롱을 받고 있구나 내가. 왕공자가 구슬 자웅을 내놓고 말했다. 다름 아니라 나에게 누이 동생이 있는데 나이가 15이다. 누이 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하였지만 자 글씨가 쓰인 구슬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웅이라는 글자가 쓰인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이를 찾느라 정원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누가 형에게 이 구슬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누이 동생은 비록 배운 것이 없으나 사람됨이 영민하고 지혜로워 군자의 아내는 감당할 것이니 형은 쾌히 허락하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혼시킵시다 우리들이. 그때 서공자가 또한 신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며 말했다. A. 형의 은혜를 여러 해 입었고 또 아름다운 수녀를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배우자로 정해 그러니까 나에게 준다는 얘기죠. 진나라와 진나라의 황실이 혼인을 맺고 지낸 것처럼 아주 가까운 정의를 맺고자 하시니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많은 소재는 이 세상의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부모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효하기 때문이죠. 모르는데 다만 혼인하려는 마음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 구슬은 소재 또한 그러니까 나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라 신기하지만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 혼인하려는 마음은 두지 않겠습니다. 형은 다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효가 원자라 이거지 얘는. 왕공자가 말했다. 형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다. 자친의 소식을 모르니 자친은 누구? 아버지와 어머니. 소식을 모르니 실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꽤 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형이 장가를 들지 않으면 조상 대대로 제사는 어떻게 지내겠는가. 마땅히 서둘러 장가를 든 후라도 부모 소식을 찾아봄이 옳을 거다. 또 주상에게 죄인이 되는 것도 면하게 되니 거듭 생각해보라. 뭐하고 있어요? 계속 결혼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재촉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 서공자와 왕공자는 과거에 합격했어 둘 다. 그래서 천자의 허락으로 서공자와 헤란이 왕의
왕해란이 혼인을 합니다. 이후 서공자는 남만으로 출장을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조건하고 싸워라였어요. 한편 제왕이 왕해란을 후모해서 납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설 이런 게 뭐라고? 한편 이런 식의 고전소설은 꼭 나타나는 거라 그랬지. 차설, 각설 이런 게 한편 뭐가 달라져? 내용이 전환된다는 의미라고요. 제왕은 참고해보세요. 제왕은 무례배를 보내 아주 나쁜 놈들을 보내서 왕씨를 데려다가 그 여자죠. 왕해란이죠. 후원에 깊은 별당에 들여놓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들어가 소조를 보았다. 지난번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유명 승상의 집에 가서 봤던 왕소저가 아니야. 근데 크게 놀라 물었다. 이씨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누구야? 월영이 조족에게 잡혀서 이곳에 도착해 제왕을 보니 분한 마음이 격렬히 일어나는지라 바로 칼을 들어 두 조각을 내고 싶었으나 억지로 참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자, B요. 나는 서원수의 부인의 시비 월양이다. 그러니까 해란이의 시비인 월양이다. 우리 부인이 누구예요? 왕해란이죠. 비록 여자지만 모든 일을 헤아리는 게 귀신 같다. 환관이 친히 와서 사내 종들에게 술 먹이는 걸 보고 그날 밤에 변고가 있을 줄 짐작하고 나를 대신 있게 한 후 부인은 몸을 피했다. 제왕은 당당한 만승청자의 금지옥엽이여 천승 군왕이건을 어찌 뭐하고 있었는가? 제왕아 넌 진짜 하늘 아래 짱이잖아. 네가 그런 네가 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십니까? 질책하고 있죠. 지금 꾸짖고 있죠. 오히려 일반 백성의 범상한 여자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군보의 명을 꾸며 받들고 불축한 마음을 품어서 감히 조정의 경상가 부인을 밝은 대낮에 도적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처벌이 없겠습니까? 죄는 개인의 사사로운 사정으로 봐주는 것이 없나니 옛날 진나라 상황은 태자가 법을 범하자 그 스승까지 형벌을 하였으니 제왕은 어찌 몸을 보전하려 하오? 어씨 대단하죠 이 여자. 막 꾸짖어. 야 A와 B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인용이 나오죠. 구사 인용이 나왔잖아. 여기서도 뭐래? 옛날 진나라 상황은 태자가 범을 걸자 짠짠짠을 하였으니 이거고요. A에서는 뭐 나왔어요? 자기하고 그 여자를 배필로 맺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진나라와 진나라의 황실이 혼인을 맺고 지낸 것과 같다. 이렇게 인용을 한 얘기가 공통이지요. 밑줄을 쭉쭉 쳐놓으면 되죠. 그래서 말을 다 맞췄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비분관계하여 기운이 추상 같았다. 그 월양이의 목소리가. 제왕이 한편으로는 왕소조를 잃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월양의 꾸짖음에 크게 화를 냈다. 그래서 국노에게 명하여 월양을 잡아 내 죽이고자 하였지만 월양이 조금 더 겁내지 않냐고 말했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죽으려 하나니 하루박비 죽여라. 막 이랬어. 자 상황은 아시겠죠 지금? 여기까지 마지막 얘기만 조금 똥 떨어져 있는 얘기죠. 월양이 대신 잡혀가서 잡혀간 거였다. 그만큼 뭐가? 유해란이 뭔가 앞을 보는 이런 능력도 있었다. 이런 거고요. 자 42번 이 글을 이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서공자는 부친의 소식을 알기 위해 남방으로 가보려고 했죠. 처음에. 그랬는데 왕공자가 막았잖아. 그치? 두 번째, 왕공자는 떠나려는 서공자를 말리며 공부에 힘쓸 걸 권유했죠. 맨 처음 부분에 나왔죠. 제왕은 납치해온 대상이 왕해란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했죠. 화났죠. 그래서 죽일라 했죠. 왕해란은 자신에게 병고가 일어날 걸 짐작해서 미리 몸을 피했다고 월양이 대사에 나와 있죠. 이해. 맞아? 부인 유씨는 서공자에게 과거에 합격하는 대로 혼인할 걸 제안했다고요? 제안 안 했어요. 부인 유씨는 오히려 누구에게? 왕공자한테 야 얘가 맞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어쨌거나 얼마 뒤에 얘를 혼인시키자는 것만 얘기했지 뭐 과거에 급제하면 혼인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니 얘들아? 그 윗부분에 보면 얘기했죠? 자 내령을 일러주고 혼인하기로 정하여 멀지 아니한 가까운 장래에 혼례를 치르게 하라 였지 과거에 급제하는 대로 혼례를 치르게 하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5번이고요. A, B. 자 A에서는 상대에게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며 상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니? 그래요 결혼할게요 이랬나요? 아니었죠? 흔쾌히 받아들인 게 틀렸죠? 고마운 건 맞아요. B에서는 상대의 신분을 언급했니? 했죠? 제왕은 만승 천자의 금지 오겹이고 천승 군왕 이다 얘기했죠. 상대의 지위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뭐하고 있어?
꾸짖고 있지요? 맞지요? 답이고요. B에서 상대에게 행동의 이유를 물으며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언급했어요? 어량이가 내가 입게 될 피해를 언급했어? 아니죠. A, B에서 모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완벽히 딱 나라 답인 거 아시겠죠? 뭔 나라 답이죠? 5번. 둘 다 고사를 인용했다. 맞다고요. 여기까지 맞고요. A에서는 상대를 설득하고 있고 맞지요? 이것도 B에서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거. 딴 거 다 맞는데 요거 때문에 틀린 거. 4사. 자, 자웅의 구술은요. 부인 유씨가 딸의 홍사를 추진하지 않고 기다려온 계기가 된 소재죠. 그죠? 그 상대방을 찾아야 되니까. 왕공자가 서공자에게 왕이란에 대한 과거 내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기도 하죠. 서공자가 왕이란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배필로 정해져 있음을, 그죠? 서로 몰랐을 뿐이지 정해져 있은 거잖아. 그 구술이. 그죠? 구술로. 4번. 서공자가 자신의 정원 상대로 왕이란을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맞아요? 아니죠, 이거. 결혼 상대로 왕이란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다고요? 아니지. 왕이란 일지 몰랐다니까. 그냥 나는 누군가 이 구술의 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인 거지. 그게 왕이란이군.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왕공자가 자신의 누이와 서공자가 서로 인연임을 우연히 알아보게 된 거지요. 45. 자, 쌍두기현은 중심인물의 애정소설을 바탕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밑줄 쳐. 효, 여성의 절개라는 게 나타난다고.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래? 네 번째 줄. 밑줄 치자. 보조 인물이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 밑줄.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아니면 또 어떻게 나타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인형 인물과 대립하는 것도 보인대. 누구니 이거? 제방이겠죠. 1번. 자, 석파가 유씨에게 곡조를 보아요. 왕이라는 혼례를 추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걸로 보아 보조인물이 중심인물의 애정서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맞니? 맞니? 어디 밑줄 치는데? 보조인물 서사의 도움. 보조인물 서사의 도움. 석파. 2번. 서공자가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 혼인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아 중심인물이 부모에 대한 효. 맞죠? 중심인물 효. 밑줄 치면 되죠? 3번. 왕공자가 서둘러 장가를 들어 조상에게 제가 되는 걸 면해라 라고 하는 걸로 보아 보조인물이 보편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에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인 개입 아니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니까? 서공자랑 왕이랑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도 틀렸다고요. 보편적 가치에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조상에게 죄가 안 된다. 죄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기적인 관념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제왕은요. 무릎위로 보내 왕씨를 데려가려는 걸로 보아 악인형 인물이 여성의 절개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죠. 악인형 인물, 악인형 밑줄. 보편적 가치 훼손. 맞죠? 5번. 월양이 조금 더 겁내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걸로 보아 보조인물이 악인형 인물과의 대립 상황에서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보조인물 밑줄, 충성 밑줄. 다 들어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어휴, 그거 기특한데? 졸지도 않고 다음 영통통 뒤돌아와서 졸았어? 안 졸았지? 아가, 저거 좀 꺼주라. 아니야, 그거 앞에 이거. 응. 그거 좀 눌러줘. 얘들아, 이제